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한계를 짚기 위한 가로 윌렌스키 르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윌렌스키 르버 하면은 5글자의 암기법이 있죠. 공, 사, 소, 통, 비가 있습니다. 공사소통비 5글자 외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식성입니다. 공식성과 조직체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들이 원조하는 가로 사회적인 후원과 책임,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따라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상 이윤을 배제한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리, 공사, 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통합적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통짜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간이 생존을 위해, 생존에 동그라며 생존을 위해 영위할 수 있는 생산적 욕구가 아니라 윌렌스키 르버는 소비적 욕구입니다.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자, 앞에 보면 첫 번째가 공식성, 두 번째가 사회적 책임, 세 번째가 소비적 욕구 충족, 네 번째가 통합적 관점, 마지막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공사, 소통비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의사 결정자가 가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현실적인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와 욕구의 정의 및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합리 모형 맞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은, 의사결정자인 인간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제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도의 합리성이라고 하고요. 고도의 합리성, 최선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합리 모형이라 한다. 점증 모형입니다. 현재 상황에 저항을 적게 받고 보다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증 모형은 약간만 향상시키는 거예요. 약간 더 향상된 대안입니다. 약간 더 향상된 대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약간 더 향상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저항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이제 향상되게 하면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더 향상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저항을 적게 받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모형입니다. 인간이 모든 정보와 대안 및 그 대안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가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려는 모형은 뭘까요? 합리 모형의 반대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만족 모형이 됩니다. 이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죠.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결정하는 건데 그걸 적당한 대안이라고 하죠. 적당한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만족 모형이다. 최종 모형 아닙니다. 최종 모형은 아시죠? 초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지적 합리성, 이것을 강조하고 일명 질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모형이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자, 리을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네 가지의 흐름이 의도하지 않는 우연한 시점에 만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혼란 상태, 이거를 우리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하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혼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설명하는데 국한된다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흐름이 뭐죠? 네 가지 흐름은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요. 선택 기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흐름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연한 시점에서 네 가지가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하죠. 리을 지문 맞고요. 쓰레기통 모형의 동의어는 한 곳에 집합한다 그래서 집합 모형이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만 틀리죠? 기억, 니은, 리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조지와 윌딩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모형에 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들어갑니다. 1994년 연도는 참고 조지와 윌딩은 사회복지 모형을 6가지로 재분배합니다. 재분류하는데요. 재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시작.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로 새롭게 분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반, 소, 패, 마가 나옵니다. 반, 소, 패, 마 4분법으로 먼저 나눴던 거죠. 반집합주의에서 복지급여는 극빈자 계층에게 끊어요. 원정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반집합주의의 복지급여입니다. 복지 축소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정부 개입을 적극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을 우리가 조건부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평등에 놓일 수 있는 취약한 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 계층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했던 것이죠. 복지국가 찬성은 맞습니다. 복지국가 찬성의 입장은 맞는데 정부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폐비한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합니다. 이거를 좀 이제 쉬운 말로 바꿔주면 사회주의로 간다 이 말이죠. 이 폐비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 사회주의로 가는 그것이 바로 점진적 그 말이에요. 점진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사회주의가 폐비한 사회주의가 됩니다. 맞고요. 4번 지문 잘 기억해 놓으세요. 4번 지문의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 정리해 놨고요.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거 아시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고전적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8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됩니다. 조지와 윌딩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거든요. 자, 3번이 답이고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경제적 이유, 이것을 우리가 복지국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든지 또는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도 하죠.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딱 보니까 개념입니다. 첫 번째 공공재적 성격,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역의 선택, 네 번째 규모의 경제, 다섯 번째 사회적 위험 발생의 상호존성 모두 맞습니다. 경제적 이유에 포함되고요. 자, 공공재적 성격 들어갑니다. 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재는 시장 실패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개입하게 되면 공공재는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나서 시장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에 끊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가로 의도한 바 없이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자, 혜택을 받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주면은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혜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고 손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장 밖에서의 효과다. 시장 밖에서의 효과다. 그래서 외부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 하나가 역선택이죠.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이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이 뭐 질병에 걸릴 확률도 많으니까 그러면 급여가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역선택의 문제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하나 맞고요. 민간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이게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주의를 기울이는지 알 수가 없고, 또한 가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 이걸 뭐라 하죠? 네, 부주의를 생각하세요. 부주의. 이게 바로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도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역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 5번은 재정이 풍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두 가지예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발생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요, 대량 생산되면 제품의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재원이 풍부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찍어내는 평균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사회적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여 재원이 풍부한 주체,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가 이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예산을 지금 430조, 429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좀 되니까요. 아무튼 엄청난 돈을 1년 예산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이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겠죠. 민간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원이 풍부한 국가가 이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여러 가지가 있죠.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수렴이론, 두 번째 사회양심이론, 세 번째 음모이론 또는 사회통제론이라 하죠. 확산이론 또는 전파이론, 다원주의론 또는 이익집단론이라고 하죠. 자, 이 수렴이론의 동의어가 산업화이론이죠, 여러분. 산업화이론. 자, 산업화된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렴이론인데, 낙관적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시각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결정적인 힌트, 국가의 자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회양심이론입니다. 사회양심이론이 바로 국가의 자선,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경제발전이 나왔어요. 경제발전 나오면 산업화 생각하세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경제발전이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 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한다. 이것이 뭐예요? 수렴이론이죠. 자, 수렴이론은 산업화 이론과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답노트 잘해두시고요. 보이지 않는 지배 엘리트가 나왔습니다. 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정책을 발달시킨다. 엘리트의 선호도에 따라서 정책이 발달하는 것을 말 그대로 엘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엘리트 이론, 엘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에서 선진 자본국가의 발전과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저개발국가의 저발전의 관계. 선진 자본국가가 제3세계를 종속시키죠. 그래서 무슨 이론? 종속이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종속이론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틀렸습니다. 제가 오답노트 한 것과 앞에가 안 맞아요, 여러분. 다원주의론입니다. 여러 이익집단 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원주의론의 동의어가 이익집단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익집단론이다.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정책이 발달하고요. 국가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네, 맞습니다.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쳐야 되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도 잘 나오니까. 자, 이런 이론들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소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제시문에 기업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조문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알죠? 현물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에는 무엇을 원칙적인 급여 제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냐면 현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물.
현물 급여를 원칙적인 급여 제공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기억에 현물 급여가 들어갔죠. 현물 급여는 블랭크에 비해 목적 달성에 충실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자, 선택의 자유가 부족한 것이 현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니은 자리에 현금이 들어가야 돼요.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서 목적 달성에 충실하다. 그 말은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물 급여가 목표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낮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불리는 급여 형태도 인정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의 자유를 좀 주면 좋겠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바우처죠. 바우처는 현물보다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물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현물급여, 니은은 현금급여, 세 번째는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복지다원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 시험에 나올 확률 높고요.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가 많아진 걸 말해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라고 하고요. 자, 좀 어려운 말로 동의어가 복지 혼합 경제라고 합니다. 복지 혼합 경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지 공급 형태의 다양성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겠죠.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복지 공급 주체가 개인도 있어요. 후원금 내는 시민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복지 공급이 되는 공급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섹터가 뭐냐면 비영리 민간이거든요. 제3섹터가 비영리 민간인데 복지다원주의일수록 비영리 민간이 많아지죠. 비영리 민간 제3섹터의 확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틀린 내용이고요.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 12번 문제 체킹해 주세요. 복지다원주의 문제도 잘 나온다 했으니까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별적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선별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보편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이죠.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이 이른바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선별적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 민간을 통해 어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제공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별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니은 들어갑니다. 선별적 프로그램은 사회권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계층화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계층화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선별적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부조잖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양극화의 취약계층의 양극화의 어떤 희생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계층화 측면에서는 보다 적은이 아니라 보다 많은 차원의 사회계층 체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뭐냐? 양극화 심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 심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안에 있는 많은 계층의 사회계층 체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선별적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말하죠. 선별적 프로그램을 자녀적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적 관점은 자유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에스핑 앤더슨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계층화 측면에서 다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차원, 다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탈락입니다. 자, 디귿 들어갑니다. 보편적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죠, 사회 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요. 선별적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찾지만요. 자, 그 개인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측면의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선별적 프로그램을 윌렌스키 루브로 한다면 자녀적이고요. 보편적 프로그램은 제도적인 관점이다, 이렇게도 접근하셔도 됩니다. 디귿쯤은 맞습니다. 리을집은 들어갑니다. 리을집은 보편적 프로그램은 국가가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뭐죠? 네, 가족수당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수당 제도잖아요. 이게 발달하며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 형태로서
완전 고용 정책 이것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편적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복지와 노동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만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으로 완전 고용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지문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 니은 지문의 뒷부분에 다차원의 사회계층 차제가 발생하는데 보다 적은 차원의 사회계층 차제가 발생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전반부 문제 풀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정책에 대한 체계가 잘 안 잡힌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실전에 가서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 지문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지문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12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